자,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갑기만 하죠? 좀 거기다가 즐거움이 좀 플러스 돼야 되는데. 네, 반가운데 짜증만 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네, 머리가 몸이 잘 안 따라가요. 반복하세요. 제 친구 중에 130kg짜리가 있는데 저보다 좀 심하죠. 처음에 그쪽에 살 때, 연신내 그쪽에 살 때, 거기 안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있는데, 네. 예, 뭐, 거기까지 부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를 때는 절반쯤 가더니,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자.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갈 때는 거의 3분의 1을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 등장하고, 한 번 정상의 그 맛을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꾸 산에 가죠. 근데 지금은 몸무게가 저보다 덜 나가요. 그래서 지금 날라다녀요. 그래서 안산에 날 다람쥐 그러면 제 친구예요. 거의 다람쥐. 따라서 공부도 처음에 능선을 넘기가 힘들지, 조금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전번 주에 이어서 전번 주 프린트 나눠드렸던 거 문제를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물론 이제 우리 11회차 문제 1번의 특징은 하나의 투자 부동산이다. 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의 적용 방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그중에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면서 현재 가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결산 때마다 그 부동산의 시세가격,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평가 손익을 계산한다. 근데 우리가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평가 손익은 OCI 수익으로 모았다가 나중에 정산하는데, 투자 부동산은 평가 이익과 손실은 그해 모두가 다 PL법만 적용합니다. 다시 무슨 법이요? PL법. 그때그때 이익 보고 손실 보고 다 하는 거 그냥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바로 기본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5만 원에 취득을 했고 건물이다.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전부 다 그냥 뭐예요? 한마디로 다 갤러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처음에 5만 원에 취득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2001년 말에 공정가치는 4만 원이었다. 그럼 5만 원에 산 것이 2001년도에는 마이너스 만 원 손해봤네.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다. 그럼 손실은 2001년도에 만 원을 받고, 그럼 그의 PL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년 말에 공정가치가 4만 5천 원이다. 그러면 1년 지났으니 또 올랐네. 오르는 것은 바로 무슨 이익이 발생한다? 평가 이익이 나온다. 그럼 평가 이익은 2년도는 이익 잡아주면 된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익이 바로 5천 원이 발생했으므로 정답은 3번에 5천 원의 증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결론을 내다보면은 5만 원짜리가 결과적으로 최종 얼마가 됐으니 4만 5천이 됐으니 그해 평가할 때 전년도는 만 원 손실, 올해는 5천 원 회복했으니까 평가 이익해서 전년도 만 원 손해보고 올해는 5천 원 이익 본 거니까 이익은 이익대로 손해는 손실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는 거?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은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투자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 투자 목적이다. 사용 목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투자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토지, 임대 목적으로 뭐 건물 같은 걸 보유한다든가, 또 언젠가는 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목적이 정해있지 않다든가, 그 다음에
운용 리스 방식으로 적용했다든가 이런 게 다 투자부동산이에요.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사용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제일 먼저 모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시오.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 차익, 당근 이거 들어가고 미래에 사용하기 이건 바로 유형자산이죠. 유형,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거 아직 결정, 미결정은 일단은 단기 투자로 보는 거 아니죠. 일단은 투자자산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리스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금융리스. 금융리스는요 뭐냐, 내가 부동산을 사다가 바로 아예 제3자한테 팔고 할부식으로 돈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일반 금융자산일 뿐이지 이것은 투자자산이 아니야. 그래서 운용리스는 자기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거지만 금융리스는 타인에게 넘겨줘버리고,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 할부 구입과 똑같은 거예요. 넘겨준 사람 입장에서 이미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산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금융리스는 관계가 없고 이미 처분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소리.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과 그 다음 디귿의 조합이 되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2번에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기서 리스에 대해서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자, 리을에 보시면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는 이미 처분된 것으로 보니까 내 게 아니야. 이미 떠난 거야. 명의도 다 넘겨줬는데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판매 회사에서는 이미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예요? 할부금만 받으면 되지, 금융이자만. 나는 금융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 되지, 상대방은 이미 소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엔진 오일 넣고 관리하고 막 썬팅하고 하는 건 자기가 해, 아니면 회사에서 해줘?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기가 통제하잖아. 금융리스는 내 재산 아니에요. 근데 운영리스는 내 재산이 맞아. 운영리스는요, 내가 소유하면서 임대해주고, 다시 뭐 해주고요? 임대하는 거예요. 그냥 임대하는 거예요. 소유권 안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금융리스로 제공받은 거. 그럼 이건 받은 사람 거다? 아니면 빌려준 사람 거다? 이 받은 사람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금융리스로 받아서, 그럼 내 거잖아. 이걸 다시 운용리스로 임대했다면 내 거 임대한 거니까. 그거는 투자자산에 속하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금융리스로 제공한 것은 투자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리스로 내가 받아서 이걸 갖다가 운용리스로 사용한다면 이건 내 재산 투자한 거지. 이거 좀 참고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나눠드는 이 프린트를 3번씩만 풀어보시면, 3번씩만 풀어보시면 시험장에 가서 기본 60점 다 맞습니다. 왜 똑같이 나오냐?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금액은 틀리게 나와, 금액은. 내 금액과 출제인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재수 있을 때는 금액도 맞아. 그 다음에 5번 풀어보신다면 70점 맞아요. 10번 풀어보시면 80, 90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자고요. 3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유사 문제지. 한국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투자 자산이네. 건물이래. 취득원가 8만 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 일단 여기까지 가다가 아직 두고 봐야 돼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당연히 분류했겠지. 한국은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나와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가겠다.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만 해주겠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나 1년 말과 2년 말에 동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5만 원과 8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5만 원과 8만 원이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동 건물에 대한 200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에 8만 원짜리가 첫 해는 5만 원 됐으니까 3만 원의 평가 손실로서 그해 첫 해는 3만 원의 손실을 받고, 그럼 끝났어, 땡이야. 뭐 OCI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얘는. 투자 자산은 OCI로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투자 자산은 오로지 PL법이다. 무조건 당기 손실이다. 그 다음에 5만 원짜리가 다음 연도 얼마로 평가됐어요? 8만 원이니까. 직전 연도 평가액과 올해 당기 평가액의 차이가 올해는 또 이익이지. 그러면 처음에 8만 원에 5만 원이니까 만 원 손해보고 안 손해보고, 아니 3만 원 손해보고, 다음 연도 가서는 8만 원 회복됐죠. 그럼 다음 연도는 3만 원의 이익이 되죠. 그럼 이 투자 자산은 총체적인 전기와 단기 토탈로 본다면은 당기 순이익은 그냥 뭐예요? 영영이 되겠지. 번전이지, 결과적으로. 그냥 회계 연도는 구분됐으니까. 앞에 연도는 3만 원 손해, 다음 연도는 3만 원의 이익. 이런 개념이 나오겠지. 그럼 머릿속에 정리하자. 투자 자산이 떨어지면, 투자 자산 공정가치 모형 딱 떨어지면 무조건 그의 평가에서 손익 다 처리하라. 이익은 이익대로, 손해는 손해대로 하라. 그 다음 가시겠습니다. 4번에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건 쉬운 문제죠. 이게.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것이, 이것이 다 유동부채들이지. 그럼 첫째, 소득세 예수금 나와 있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봐요. 소득세 예수금. 예수금은 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일단 세금 떼고 줘? 아니 주고 나서 세금 내라고 그래. 세금 떼놓은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기업이 보유한 금전인가? 아니에요. 그 떼봤자 그 다음 달에 갖다 다 낼 것들이에요. 세무서에 갖다 줘야 돼요. 종업원을 대신해서. 그럼 종업원에 관련 예수금은 단기성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고, 미지급 배당금도 주총의 결의를 거쳐서 배당금이 확정이 되면 미지급 배당금 했다가 바로 곧 지급해줘요. 곧 지급해야 될 부채이고, 그 다음에 어음 미지급금은 역시 바로 뭐냐, 장기란 말이 없기 때문에 상품 이외의 물건을 사고 어음을 발행해준 어음 미지급금은 역시 바로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 아니면 중단 기업이다.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5년 후에 갚을 것이 1년 지나면 몇 년 남고 4년, 2년 지나면 3년, 3년 지나면 얘기를 안 해주겠다? 같이 호흡을 안 맞춰주겠다? 좋아,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럼 거의 5년이 다 돼갈 쯤에 결산이 됐을 때는 이제 그것은 단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이 단기성. 그래서 이런 건 다 바로 유동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의 부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클을 걸어 자꾸. 이연법인세 부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회계기간 결산을 했으면 결산 기말에 회계상의 법인세와 세법상의 법인세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바로 회계상의 법인세가 10,000원, 세법상의 법인세가 12,000원이면 결과적으로 2,000원은 한마디로 더 지급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12,000원에서 요 2,000원이 이연 법인세인데, 요 이연 법인세는 바로 여기서 정산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 가면 세법과 바로 뭐냐, 회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연 법인세 바로 부채가 됐다가 또 어때는 또 자산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계속 이건 조정사항이에요. 다시 하면 회사가 존재하는 계속 가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장기 중에서 완전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존재하는 한은까지 계속 서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조정 차이, 이 조정 차이는 하나의 바로 유동성이 아니라 뭐예요? 고정. 바로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연 법인세 부채는 또는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유동이다. 이 소리는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가 된다 이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두시고. 그럼 정답은 바로 유동부채 분류되는 거 4번에 해당이 되네. 5번 가보겠습니다. 1년 말 부채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금융부채가 얼마냐? 뭐 금융부채. 이 금융부채 밑줄 그으시고 금융부채 자꾸 헷갈리시는데 금융부채는요, 처음부터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용역을 제공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으로 확정돼서 돈으로 화폐성 자산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현찰 주기로 한 계약관계예요.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상의 계약은 안 돼요. 이 법률상의 계약은 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될 법인세 이런 것들, 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바로 금융부채, 이연 법인세 이런 것들은 부채는 바로 금융부채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당사자 간의 영업상의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하여 화폐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금융부채. 첫째, 이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용역이나 기타 물건 제공에 대한 의무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충당부채는 필요 없고요.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선수금. 다시 한번 무슨 수금이요? 선수금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수금은 나중에 물건 주기로 하고 계약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선수금을 갚을 방법은 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네. 그건 물건 제공 의무가 있네. 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 의무가 있는 거죠. 아이고. 매입 채무.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으로 사온 물건을 그 대금을 갚을 때 뭘로 갚아야 돼? 현찰 줘야 될 거 아니야? 물건 도로 줘. 그건 바로 반품이지, 그거는. 그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외상 매입 채무도 그렇고, 그 다음 미지금도 똑같은 것이고. 차입금이나 사채도 돈으로 갚아야지, 어떡하냐고. 미지급 법인세는 돈으로 갚기는 갚는데, 이것은 바로 거래, 영업상의 거래 관계에서 맺은 약정이 아니면 법률상 계약이에요. 네, 세법상의 계약이죠. 세법상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현금 지급하는 의무는 금융자산 아니에요. 요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니까 나머지 얼마가 나온다? 15만 5천 원이 되겠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빼고 막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찍어도 보고 그래요. 난 다 알아. 자, 비유동은 6번 가겠습니다.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비유동 부채, 유동부채 찾으면 되지. 첫째가 장기 매출 채권. 그 다음에 퇴직급여 채무는, 확정급여 채무는 퇴직금이 단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뭐예요? 장기죠, 장기. 개인의 입장에서는 1년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 근속자를 위한 바로 뭐예요? 퇴직급여니까 퇴직금은 장기성 부채지요. 그 다음에 AC 금융부채. 이게 사채지 뭐야, 사채.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요, 항상 A씨로 가는 거예요. 부채를 평가하지는 않고. 물론, 산 사람은 A씨 금융자산이 되겠지만, 그럼 발행자의 A씨 금융부채는 바로 뭐냐? 장기 끝까지 바로 가다가 매 5년이면 5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거니까. 하나의 비유동성의 부채이죠. 그 다음에 제품 보증충당 부채인데, 이거는 단기성도 있지만, 보증기간이 몇 년이? 3년이니까 이건 결국은 장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세 예수금 이건 단기성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어디요? 그러니까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매출채권 해놨어요. 이건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럼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이것도 장기성 부채니까 이건 원래 매입 채무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나온 거지, 사실은. 이거 거쳐, 그냥 거쳐. 장기 매입 채무, 이렇게 매입 채무. 채무.
오타라고 해, 오타. 오타. 인정. 오타 인정. 아, 찾아낸 거 보면 훌륭해. 훌륭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1번에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7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4월 1일에 제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제품 매출의 2%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보증 비용으로 보증기간 2년짜리네. 그럼 나는 2년간 무조건 기본적으로 2% 정도 추정 비용이 들어간다. 2% 정도. 그럼 보증 비용 지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보증 비용과 관련하여 2002년 말 재무 상태 인식할. 그럼 보증 충당금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보증 충당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고? 2%. 2%니까. 그리고 이미 지출한 것이 좀 뺀 나머지가 잔액이 남아야지. 그러면 여기 해당 보니까 바로 여기에 20만 원과 바로 뭐예요? 60만 원 더하니까 80이고 80만 원에 2% 계산하면 총 보증 비용 얼마? 16,000원이 보증 충당금이 필요한데 이미 지출된 게 얼마 지출됐고 13,000원 지출됐으니까 아직도 충당금 그대는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 3,000원 남아 있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용역 유형이 아니라 확신 유형이니까 보증 충당금을 만들라 이 뜻이.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에 있음을 할 수 있다? 3번에 있음을 할 수 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될 요건을 모두 골라라. 그럼 충당 부채는 과거의 매출 등의 사건 결과로 인하여 현재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돼. 현재 의무는 존재해야 돼. 미래 지출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 가능성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할 거 없어요, 충당부채. 그러면은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 아니죠. 이거 우발 자산은 실제 발생했을 때 잡는 것이지, 우발 자산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발 자산 얘기니까 충당부채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무의 존재, 유출 가능성, 추정 가능성에서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됐을 때 우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자 했어요. 인식. 그러면 기업과 니은, 리을의 조합이 되겠지요. 아홉 번째 가겠습니다.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충당부채를 인식한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 기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하라. 그럼 이건 실제 발생이 아니라 추정치예요, 추정치.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 그 부채를 추정을 해달라는 거 하나의 개념적인 논의죠. 충당 부채는 제품 보증 충당금이라면 보증 충당금은 제품 보증 비용에만 써야지 딴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여기까지 잘 됐어요. 또 미래에 대한 예상 영업 손실을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미래에 뭐 코로나가 한 번 있었다가 또 되겠지 하는 충당부채를 쓰면 안 돼. 이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해야 돼요. 충당부채는 화폐의 시간적 차이가 영향이 중요하다가 하더라도 의무 이행 시점에 예상되는 지출액을 할인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구 충당금 같은 거, 다시 무슨 충당금? 3년 후에, 잘 들어요. 3년 후에 복구 충당금이
133만 1,000원이 들어갈 것 같다. 3년 후에. 그럼 현재 복구 충당금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 연이자 10%로 계산한다면 현재는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서 이자 부분을 뺀 나머지 현재 가치로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복구 충당금을 올려가면서 이자 비용 떨어야지. 하여튼 경과 시간 화폐 가치 시간적 차이는 다 이자 비용이니까 세포 회계에서는. 그럼 화폐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간다. 할인하지 않는 금액으로 간다. 할인한 금액이 현재 충당부채. 그럼 예를 들어보죠. 3년 후에 133만 지출 예정이다. 복구 충당이. 10% 이자 계산한 것이다. 유효 이자율을. 그럼 올해는 얼마가 되고? 100만 원. 내년에는 또 뭐예요? 110만 원이 되면서 충당부채 10만 원 올리고 이 10만 원 이자 비용 떨어야지.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서 충당부채 올라가고 3년 후가 얼마? 133만 1,000원이 나올 거예요. 할인한 금액이 돼야지. 그 다음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을 때 바로 필요 없다. 이제 충당금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충당금 뭐 한다? 환입시켜서 수익금 잡아버려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정답은 4번에 있음을 열 번째. 이건 기출문제 유사 문제지. 열 번째 문제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채 인식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충당부채가 인식이 되려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안 높아야 되고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금액이 측정되지 않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없다면 이것은 현재 재무 상태에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 요건은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뭐예요? 높아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 추정이라면 이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들으면 주석사항이야. 주석사항. 주석으로 달아야지. 보고서 설명식으로 해당되는 주석 재무제표에 표시해야지.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이 추정해야 된다. 정답은 바로 뭐 1번. 기억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전체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1회가 끝났으니까 오늘 이따가 12회 나눠드릴 텐데 나눠줬나요 벌써? 벌써 12회 받으셨어요? 전번주에 뭐 프린트가 늦었네 빨렸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해버렸어요. 저 몸매 이래도 좀 민감해요. 제가. 그럼 매주 한 10문제가량 나가면 일주일에 몇 문제예요? 20문제. 한 달이면 80문제. 두 달이면 넉 달이면 계산도 안 해주시네. 자, 오늘 출발합니다. 수익의 인식 3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는 381페이지를 펴놓고요. 첫째, 1단계는 계약의 식별하고 두 번째는 의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3번, 가격의 산정을 해야 돼. 가격 산정. 그럼 이러한 매출 수익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주의할 사항이 국제항공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다. 이 소리.
그럼 이제 매출이라 하는 것은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내가 물건을 1,000만 원에 팔고 받을 예상 금액 얼마? 1,000만 원, 그것이 한마디로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거래나 묵시적 약정 조건에 따라 그 1,000만 원은 변동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고정 금액이 되겠지만 또 변동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뭐 할인, 리베이트 이런 게 있을 때는. 처음에 1,000만 원에 팔았지만 나중에 일정량 이상을 우리 회사 상품을 사준다면 몇 프로 디스카운트 있다라고 약정이 있었을 때는 그만큼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다? 변동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 볼 때 주의사항, 수익을 인식할 때,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인식 과정에서 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항상 고정 금액을 얘기한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변동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수익을 잡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3자를 위하여 회수한 금액은 나의 수익이 아니다. 이 소리, 나의 수익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 부가가치세 있잖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나의 수익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열었을 때 5만 원이 나가는, 계략적으로 계산할게요. 기름값은 한 4만 5천 원. 4만 5천 몇백 원. 나머지 또 무슨 가치세? 부가가치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그러면 주유소 매상은, 주유소 뭐는? 매상의 매출액은 4만 5천 얼마가 되는 거지. 5만 원이 다 매출액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거 꼭 주의하세요. 제3자를 대신에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 금액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매출은 변동할 수도 있다. 첫째, 변동 대가라는가 환불부채, 유의적 금융 요소가 때문에 또 매출액이 바뀔 수도 있다. 금융 요소. 그럼 내가 이거 금융 요소도 항상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현금 판매가는 100만 원이다. 근데 3년 후에 받기로 하고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면 매출 계약 가격은 얼마로 적을까? 133만 1,000원이 되겠지. 그럴 때 33만 1,000원은 3년에 대한 이자 수익이지 매출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매출 수익과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구분해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금융 요소 감안하고. 그 다음에 또 돈 대신에 받았을 때 뭐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 비현금 대가와 또 환불 부채 같은 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런 걸 잠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이 있는 거래 요소 이 5가지 등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첫째, 1. 변동 대가. 자, 책 피시고 밑줄 쫙 그어요. 첫 번째가 변동 대가다. 원래 고정의 금액에서 변동 대가가 발생할 수 있죠. 첫째, 가격의 할인, 금액 할인, 리베이트, 또 환불로 인하여, 또 공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성과금이나 보너스, 위약금, 장려금 등이 포함됐다면 그 가격은 그로 인하여 매출이 변동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팔고 물건에 조금 하자가 있더라, 나중에 기스가 좀 있더래. 그쪽에서 상대방이 얘기하길, 아 그래, 애누얼이 10%다. 그럼 매출액은 100만 원이에요, 90만 원이에요? 90 이렇게 잡자 이거지. 그럼 이제 변동 가격이 됐을 때 혹시 추정이 필요하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해라. 추정이 필요하다. 변동대가의 추정. 첫째, 기대값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단일 금액을 추정을 해서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변동대가의 추정치 제약,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밑에 줄에 있을 거예요. 이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한 경우는,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규정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은 그거예요. 변동대가의 추정치 제약이란 너무 불합리한 것들, 불확실한 것까지를 포함하여 변동대가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겠다, 이 소리예요. 제약을 둬라. 그럼 이제 요 정도 의미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불부채 밑줄 쫙 거예요. 그 밑에 있을 거, 추정치 제약 밑에 바로 있을 거, 환불부채. 바로 밑에 있어. 교재 밑에. 어디 갔어? 요 중간에 3번. 반품권이 있는 거. 그 중에서 책에 밑줄 거예요. 거기다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반품권이 있을 때. 그럼 어떤 것이냐? 칠판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뭐 붕괴 이게 나오는 건 아닌데 환불부채란 뭔가? 환불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매출로 수익 잡지 마라 이 뜻이라고. 변동 대가가 있는데 환불부채가 있다는 환불부채. 이 소리는 반품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잡는다 안 잡는다? 잡지 말라 이 뜻이라고. 이게 제약이 돼, 제약. 그럼 볼까요? 재고자산을 10만 원에 현금 판매하고 판매 시점에 거래 실적의 10%를 환급해 주는 걸로 판단하였으나, 그럼 처음에 팔았을 때는 현금 10만 원 들어오고 매출은 실제 매출은 얼마밖에 안 돼? 9만. 환불 부채는 수익으로 인정하지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10,000원은 환불 부채로 해야지 매출액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홈쇼핑 같은 거 환불 많아 안 많아? 많지. 근데 처음에는 10%였는데 오고 기말에 몇 프로를 15%가 5%가 늘었네요 오히려. 그럼 결과적으로 환불 부채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럼 매출을 더 줄여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환불 부채 그 뜻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 요소를 볼 거예요. 수익을 잡을 때 이거 했던 거. 이것도 이제 뭐 푸는 걸로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유의적 금융 요소.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현금으로 판매하면 100만 원 받는데 이놈의 자식이 매수자가 3년 후에 일시불 내주겠대. 그럼 이 100만 원에 파는 거 그대로 팔아서는 문제 있어 안 있어요? 있지요. 그럴 때는 뭐를 또 시간차를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얘기했지. 그러면 이건 지금 현찰가는 100만 원인데 너 이거 3년 후에 일시불로 준다면 난 그렇게 못 판다. 금융 요소를 포함하여 130, 우리 기본적인 거 얼마? 130. 3만 1,000원에 팔겠다. 그럼 이제 거래 계약을 133만 1,000원에 계약을 했더라도 나의 실제 매출은 시간차는 이자니까 이자 빼고 실제 매출 수익은 얼마? 100만 원 잡고 나머지 33만 1,000원은 미래 3년간의 뭐예요? 매출 이외의 수익으로 봐야지. 이자 수익으로 봐야지. 이자 수익.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할부 판매 같은 경우도. 그럼 시험 볼 때 내용, 이론이 나온다면 뭐예요? 기업이 제공되는 화폐 시간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해서 바로 뭐냐, 금액을 측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어느 단원에 가나 화폐의 시간적 차이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사용하여 간접법 같은 경우에 사용해서 실제 매출액은 현재 가치로 하시고 나머지는 금융 요소의 바로 영업 외 수익으로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영업 이외의 수익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금융 요소 해봤어요? 그럼 비현금 대가 밑줄 보세요. 비현금 대가. 비현금 대가는 뭐냐? 이 비현금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상대방이 부동산도 줄 수 있고 또 물건이야 현금 아닌 다른 걸 줄 수도 있다고. 그럴 경우에 비현금 대가를 받았을 때 매출액을 어떻게 잡느냐 그 얘기하는 거 얘기죠. 매출액. 그럴 때는 제공받은 자산에 무슨 가치로 한다? 공정가치로 해달라.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당시 거래 시세가치. 매출 당시의 시세가로 잡아라. 그럼 만약에 거래 당시 주식을 받았는데 그때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잡으면 돼. 매출 수익. 근데 또 연말에 가니까 그 100만 원짜리가 120으로 올랐어. 변동할 수 있죠. 그렇죠. 매출 수익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고 그냥 유가증권 즉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잡아야지 나중에 가서 공정가치가 변했다 그래서 매출을 다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뜯어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변동 대가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건 또 뭘까? 이거 잘못하면 골치 아파요. 완전 헷갈리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기본은 알고 가야 돼, 기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쉽게 얘기해보죠. 뭐가 있느냐? 바로 맥주 회사에서 이 편의점에다가 맥주를 팝니다. 매출이 하겠죠, 맥주. 맥주 회사니까. 주조 회사에서 매출을 해요. 매출을 해. 근데 매출을 하고서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중에서 요 매출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히 이 판매 가격을 할인을 해줬어요. 할인해서 그 대가를 좀 줬다 이거지. 너 많이 사줘서 고맙다. 한 10만 원 줄게. 이렇게 줘버리면 이 판 사람이 이 회사를 위해서 편의점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돈. 이 제공하는 10만 원이 뭐냐? 이 회사 입장에서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뭐냐? 첫째, 그냥 단순히 금액을 깎아주는 할인 제도라면 요 10만 원은 매출 애누리지요. 다시 무슨 애누리? 매출 애누리지요. 조건 없이 그냥 깎아준 거니까. 어떤 대가를 받고 깎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 대가에 관계없이 깎아준 거, 이건 바로 할인이죠, 할인. 할인 또는 애누리가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매출액을 줄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맥주 회사에서 10만 원을 주기는 줬는데, 이 편의점에다가 뭐를 했느냐? 창문에다가 우리 맥주는 뽀글이 맥주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 맥주는 바로 뭐냐? 주로 쥐약을 조금 타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광고 선전을 벽에다가 하고, 그럼 광고 선전을 하면서 바로 이 맥주 회사에서 광고 붙여줘서 고맙다라고 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이걸 광고를 해준 거니까 한마디로 이 맥주 회사한테 용역을 제공해 준 거죠, 이게. 그럼 용역 제공된 대가로 10만 원을 줬다면 이 10만 원은 뭐냐 이거지. 이것은 한마디로 상품 매출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광고 선전비예요. 다시 무슨 선전비? 광고 선전비. 이렇게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공받은 대가에 관계없이 종전 매출액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깎아주는 것이 있다면 뭐고? 할인이고, 애누리는 할인이고.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것은 뭐가 된다? 광고 선전비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광고 선전. 그럼 이것은 비용이지 매출액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페이지 385페이지 4단계. 이 책을 보시면 진짜 어려워요. 내용이 전부 읽기가. 그래서 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이제 가격이 산정이 됐으니까,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변동 대가를 막 감안해서 얼마다라고 매출 수익이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지. 결정. 그러면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각 수행 의무별로 나눠라. 하나의 판매일 때는 그건 전부 다 하나의 판매 가격이 되는 것이고, 복수 의무 이행일 때는 양쪽으로 나눠서 처리해야지. 그러면 전자회사에서 노트북을 팔 때, 노트북을, 그 안에는 제품 판매와 용역 매출이 같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서비스 용역이. 요 두 개의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눠라 이거예요, 나눠라. 그럼 거래 가격은 어떻게 나누냐? 첫째, 1.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초하여 수혜 의무에 배분하라. 상대적 판매 가격을 기초해서. 그럼 판매 가격을 해서 기초해서 나눠달라 이 말이에요. 나눠달라. 가격을 쪼개라. 그 다음에 또 팔면서 뭉탱이로 팔면서 마이너스 10% 할인이 있다면 할인액도 나눠야지 하나의 일부에 배분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할인액도 나눠줘라. 그럼 만약에 컴퓨터 한 대 100만 원이다. 용역 합쳐서 이 중에 10% 할인된다면 요 10%는 컴퓨터 판매와 용역 판매에서 각각 마이너스 해달라 이 말이야. 나눠달라. 그런데 일부만 관련된 할인이 있다면 그 일부에서 빼줘라. 용역은 할인 못합니다. 컴퓨터 몸체 가격만 DC해 줄게요. 이렇게 된다면 그 컴퓨터 매출액에서 줄여라 이 말이야. 변동 대가도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나눠줘라. 거래 가격에서. 하나의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변동 대가는 또 구별이 된 경우는 구별하여 배분해달라. 그런 가격의 변동을 후회를 하지 말고 계약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계약 시점.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변경, 여기다 좀 중요 표시해놓고 계약의 변경됐을 때 매출액을 어떻게 잡을래? 이게 문제라고. 계약이 바뀐 거예요. 계약이 바뀌어.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일반 상품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건축에서 많이 나와, 건축에서. 우리 서울시도 많이 들었잖아요. 최초 건축에 대한 일반 시공사한테 줘야 될 공사비 예상액 200억이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1년 지나서 추가로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계약의 변경이라, 이게. 계약의 변경이라. 요즘은 이상해. 예산은 200억인데 나중에 추가로 1000억 더 들어가. 이상해져 버려요. 뭔 계약이 그래? 그런 것들을 가만 보면 국민을 기망하는 거지. 처음부터 120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상 금액을 1200 잡아놓고 거기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래놓고 처음에는 1200억입니다 이러고 나중에 부풀려. 사건 벌린 다음에. 그럼 안 돼요. 그럼 기망이에요, 기망. 그럼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바꾸자 이거야.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거 공사비가 100억인데 이거 120억 들어갈 것 같다. 이거 안 그러면 너 공사 못한다. 띵깍 놓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승인을 해줘, 안 해줘? 돈 줄 사람이. 응? 승인 안 하면 못하지 뭐. 공사는 진행해주고 그냥 기존 계약 수익을 잡아야지. 어떻게. 볼 수 없잖아. 응? 상대방이 승인 안 하더래. 돈 줄 사람이.
그래버리면 기존 공사 수익 가지고 기존 계약을 수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소송 걸려서 보상금 지급하기 전에 어쩔 수 해야죠. 어떡하냐. 근데 이런 경우는 계약의 가격이 변경됐을 때 주로 굴지의 대기업 같은 데서는 계약이 변경이 돼요? 안 돼요? 거의 변경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죠. 그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 가지고 하니까. 아주 중소건설회사에서 아주 띵깡을 놓잖아요. 조그만 거 어떤 공사 하나 해주고 중간에 부풀리고 설계 변경해야 되는데 막 또 올리고 뭐 소방법이 바뀌어서 다시 더 올려야 되는데 막 요따구 짓거리 해가지고. 그럼 이제 공사를 제공한 사 입장에서는 승인이 안 되면 그냥 기존 계약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해 줬다 상대방이 20% 올려줄게. 죽는 소리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바로 변경된 계약을 공사 수익을 해야지. 그런데 변경 자체가 증축 같은 게 있어요. 다시 무슨 축이요? 증축. 그럼 원래는 10층짜리 빌딩을 짓기로 하고 공사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 구매자 측에서 13층 지어달래. 그럼 이 3층 부분은 같은 건물에 붙어 있을지라도 이 3층 부분은 증가된 부분이 발생했죠. 그것은 증가된 부분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돼. 그건. 물론 총 수익은 변함이 없겠지만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기존과 새로운 것으로 바꿔라. 증가 승인 별도의 계약 수익이다. 다시 한번 기존 거 합치지 말고 별도의 따로 계약 수익을 해달라. 그게 가격의 결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5단계 수익을 인식. 이제 장부에 기록하자. 이제 내 수익이 확정이다. 이거 확정. 그럼 확정이 되려면 기준이 뭐냐? 수행 의무를 이행을 할 때 확정이 되는 거지. 이행할 때. 이행할 때 확정. 이행이라는 것은 뭘까? 첫째, 일반 판매야 물건을 인도하면 이행이지. 일반 또 용역 제공은 그냥 일해주면 이행이지. 그런 거지. 그러나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무슨 공사?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인도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10년 공사, 15년 공사인데 그럴 때는 진행 기준에 따라 또는 뭐에 따라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면 된다. 그럼 이제 그 자산 자체가 내가 만든 자산이 그쪽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계속 통제한다고 아직 판매된 건 아니고, 그 자산을 통제할 때, 기간 통제하게 될 때 이전된 것으로 봐라. 자산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인식과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장기 공사 같은 건 기간에 걸쳐서 이행 판단해 주시고 3년 공사를 하면 3년간 이익을 나누라 이 뜻입니다. 장기 공사는 한 시점이고 일반 상품이나 물건 판매는 인도 시점에서 무슨 시점에서? 인도 시점에서 그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겠다.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그럼 진행 기준과 인도 기준이 있다는 거, 그 제목만 알면 돼.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그럼 이것이 어느 시점 가지고 판단하느냐? 계약 개시 시점에서 한 방에 갈까? 몇 년 나눌까 판단하는 거예요. 결산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서. 그럼 계약 시점에서 3년 공사라면 진행 기준 가야 되고, 계약 시점에서 6개월 공사다 그러면 뭐예요? 인도 기준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지. 판단의 기준은 어느 시점에 한다? 계약 시점에서. 수익 인식해봤어요.